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선험적 통각을 몇 강에 걸쳐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저 오송을 통해서 어떻게 대상들을 선천적으로 알아가는 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예비적 설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78쪽입니다. 자, 선천적 인식 요소로서의 범주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설명. 유일의 학적 경험에 있어서만 모든 지각들이 보편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서로 연결된 것으로 표상된다. 이것은 마치 유일의 시공에 있어서만 현상의 모든 형식과 존재 혹은 비존재의 모든 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각종의 경험을 말할 때 여러 지각이 하나의 통일한 보편적 경험에 귀속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여러 지각에 언급할 수 있다. 즉, 지각들의 보편적 종합적 통일이 경험의 형식인 것이다. 그리고 지각들의 통일은 개념에 따른 현상들의 종합적 통일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보편적인 것, 그리고 합법칙적인 것이라고, 즉 우리의 경험과 안과 학문의 기준을 세울 만한 것은 이렇게 학적인 경험, 학문적인 연구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칸트가 말하는 학문적인 연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이야기했던 선험 철학이겠죠. 선험 논리학일 거예요. 이 선험 철학만이, 선험 논리학만이 진정한 학문이다라고 칸트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선험 철학에서, 선험 논리학에서 칸트가 썼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네, 어떤 학문의 이념을 세우고 이 이념에 비추어서 다양한 것들을 분류하고 체계 지우는 것, 이것이 학문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칸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요, 감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그런 대상, 즉 현상이라는 것을 설정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 사유에도 어떤 기준을 설정해 두어야 되는데요. 모든 인식과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준, 즉 선험적 통각과 범주를 이야기했고요. 이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의 경험이 모두 개념에 의한 종합이기 때문에 개념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암도, 인식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담겨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적 개념들에 따른 종합의 통일은 전혀 우연적이겠다. 그리고 경험적 개념들이 통일의 선험적 근거에 기본하지 않는다면 현상들의 뒤죽박죽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런 상태로부터는 학적 경험이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인식작용과 그 대상의 관계도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 필연적 법칙에 따른 결합이 이러한 인식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들의 한갓 결합은 사고가 보태지지 않은 직관이기는 하되 아직 보편적 인식은 아니겠고,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무인식과 같겠다. 내 경험적 개념들을 이리저리 모아둔 것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인식을 주지 않는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들은 모두 우연적입니다. 우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과거에 칸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에 관한 건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길 바라겠어요. 가능한 경험 일반의 선천적 조건이 동시에 경험의 대상 가능의 조건이다. 이제야 나는 주장한다. 앞서 말한 범주는 가능한 경험에 있어서의 사고의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시공이 가능한 경험에 대한 직관의 조건을 포함했던 것과 같다. 즉, 전자는, 범주는
현상들에 대한 객관 일반을 우리가 사고하는 기본 개념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선천적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우리가 원래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해봅시다.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 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칸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나 개인의 인식 조건을 넘어서서 저 대상을 가능하게 한다. 경험 대상의 가능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틀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심성에 맺히는 건 현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놓고 보면 저 시간과 공간이란 틀에 입각해서만 우리가 대상을 알 수 있으니 즉 시간과 공간이 오히려 대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의 조건이지 않니? 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대상이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능력이 저 대상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사유가, 인간의 인식이 이제 모든 대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저 대상은 원래 대상이 저렇게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인식을 위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의사소통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저 과일을 보고 빨간색이다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맞아 저것은 빨간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언제나 저 대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란색으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녹색으로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확신할 수가 없겠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시공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과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 범주가 선험적 통각이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저 사유의 기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진짜 칸트가 알려고 했고 주장하고자 했던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인간은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함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발달된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책 읽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